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R&D부터 커리어를 쌓았기 때문에 개발과 허가 과정,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R&D에서 알아야 될 GMP인데, GMP는 이제 원래는 생산에서 다루는 거죠. 생산에서 다루는데 요새는 R&D에서도 GMP를 요구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에 그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생물학 제재 또는 생물의약품은 실질적으로 이 분자량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 요 스타틴이라고 한 거는 고지혈증 치료제인데, 이제 LDL이라고 로우 덴시티 콜레스테롤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분자량이 한 400달톤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백질로 그 바이오 의약품을 쓰는 것들은 수천에서 수십만 또는 수백만 킬로달톤에 수백만 달톤에 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크고 크기가 클 뿐더러 복잡합니다. 이 관련된 그 단백질들이 많고, 또 아미노산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당이 붙어 있어요. 당도 붙어 있고, 어떤 경우는 지질도 붙어 있고, 그리고 아미노산의 가장 취약점은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공원에 처리를 못해요. 이런 케미칼들은 공원에서도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하고, 합성 이런 과정 중에 고온 처리를 좀 하게 돼 있는데, 단백질들은 저온에서만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혈액제제라는 게 있어요. 혈액제제는 혈액에서 유용한 그 물질들을 뽑아서 다시 사람한테 주사를 하죠. 여러분들이 헌혈하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 헌혈을 하게 되면은 헌혈해서 그걸 사람한테 마실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헌혈을 했어요. 한 500ml 그 백에다 하죠. 그러면 그거를 사람한테 마실 수 있는 시간, 유효 기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두세 달이 안 가요. 두세 달 지나면은, 그러면 두세 달 지난 거는 뭐 어떻게 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처리해서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약을 만드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히 알고 있는, 또 뭐 누가 병원에라도 한번 가서 이제 보면은 들어본 적이 있는 것이 알부민이라고, 수술 전후에 무조건 이제 이렇게 맞게 돼 있어요. 수술을 하게 되면 피를 좀 많이 흘리기 때문에 그런 대체제로 알부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혈액제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피를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사람이 오염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에이즈에 감염이 안 되겠지만은 전 세계 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이 무작위로 그 피를 뽑아가지고 헌혈을 받다 보면은 거기에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것들도 섞일 수가 있어요.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혈한 다음에 꼭 검사하죠. 그 검사. 근데 검사가 100% 확신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바이러스라는 거는 잠복기가 있어가지고 잠복기에 때는 안 나타나요. 그 잠복기에 테스트를 하면은 디텍션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모를 그런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열 처리를 하거든요. 열 처리를 하는데,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알부민은 고농도예요. 단백질이 어느 정도냐면
5% 또는 25% 단백질이에요. 25%면 4분의 1이 그냥 단백질이고 나머지 4분의 3이 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높은 단백질이에요. 근데 그거를 바이러스 이넥티베이션,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키고 있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거죠. 그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열 처리를 하는 거예요. 50 몇 도에서 52도인가 50 몇 도에서 장시간 두는 거예요. 하루 또는 한나절 이렇게 두는데 그거 하다가 기계가 검증이 안 돼가지고 기계가 일탈이 난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 버렸어. 온도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갔어. 알부민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단백질이 온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단백질은 변성이 됩니다. 변성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 화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가역적하고 비가역적이라는 게 있어요. 단백질은 비가역적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낱들을 이렇게 큰 수조에다 넣어서 이제 항온 수조라고 해서 큰 수조에 50 몇 도를 맞춰놓고 그걸 다 이렇게 약을 만든 거를 이렇게 열 처리를 하는데 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나중에 끓여보니까 계란이 흰자처럼 하얗게 굳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액상으로 있어야 되는데 50 몇 도가 아니고 더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런 사례처럼 열에 약해요. 열에 약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열에 약한 거만 있으면 괜찮은데 심한 경우는 쉬어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주거나 이렇게 해도 변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약한 단백질들은, 구조가 약한 단백질들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테인으로 되어 있는 이 의약품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사이즈, 여기 표면에 있는 차지, 네거티브, 포지티브 차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포비서티라고 해서 물과 좀 반대되는 성질이 있어요. 물을 좀 배척시키는 성질들이 있는데, 이런 성질들은 왜 나타나냐 하면은 우리 몸에 물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물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물하고 노출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멤브레인. 멤브레인은 지질층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묻혀있는 애들은 이렇게 하이드로포비서티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친수성, 하이드로필릭 하면은 이게 멤브레인에 붙어 있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포 구조에 멤브레인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으면서 작용하는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하이드로포비서티가 있다. 그 다음에 요 안에, 이 바깥이 아니고 요 안에는 하이드로포비서티가 있어요. 지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성질들이 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SS 본드, 이렇게 유닛으로, 이렇게 4개의 유닛으로 되어 있는데, 이 4개의 유닛들이 이렇게 그냥 구조를 유지하려면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SS 본드라고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형성해서 서로 유닛들이 이렇게 같이 있게 유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유닛, 4개의 서브 유닛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이제 당이 붙어 있어요. 당이 붙어 있는 거를 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당이 정확한 성분과 정확한 구성으로 돼 있어야지 역할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 단백질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당 단백질들은 아미노산 시퀀스는 동일한데 역할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 당이 제대로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일례로 이제 EPO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리스포이에틴이라고
혈액을 만드는데 그 작용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혈액하고 관련이 있으면 금방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빈혈. 이게 빈혈을 치료하는 단백질인데 이게 초창기에 나왔어요. 어쨌든 이 유전공학 제품으로는 아주 초창기에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뭐 당이 중요하고 시퀀스가 중요하고 구조 중요하니까 이런 거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당이 조금 떨어져 나간 거하고 조금 남아있는 거, 그러니까 완전히 남아있는 거, 조금 떨어져 나간 거에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를 나중에 발견했어요. 포텐시로 발견했는데, 포텐시 시험을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당이 제대로 붙어 있어야지 이 단백질이 이제 어디 가서 작용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서 친화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지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친구들 만날 때 나하고 코드가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들이 이 단백질이 이게 떠다니다가 어디 가서 작용을 하려면 걔하고 만나는 그 부위가 있는데 그 부위에 중요한 부위에 당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당이 떨어져 나가면 이게 기능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단백질만 중요하고 아미노산 시퀀스만 중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이 당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이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액티비티가 없고 있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액티비티에 대한 그런 측정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나로 이렇게 딱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저희가 생산을 하다 보면 뭐 조금 잘라진 것도 있고 같이 지들끼리 붙어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순물처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그리게이션 붙어 있는 거예요. 2개, 3개 막 이렇게 붙어요. 지들끼리. 뭐 하나씩 있으면 따로 있으면 좋은데 붙어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어그리게이션은 굉장히 바이오 의약품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한 SS 본드를 해서 붙어 있어야 되는데 SS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데 가서 붙는 거예요.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애들끼리 붙고 막 이렇게 하면 구조가 틀어져요. 구조가 틀어지면은 제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이런 incorrect folding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들도 실질적으로 환경에 노출됨에 따라서 이 변성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많이 있는 데서 있으면 아미노산이 산화돼요. 산화되면 또 구조가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아민기라는 게 있는데 아민이 떨어져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게 디아민데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잘라지기도 합니다. 이게 딱 잘라지는 거는 대부분 인체는 생성하는 메커니즘도 있지만은 분해하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체에 이렇게 떠다니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얘가 없어져요. 그거를 보통 이제 이 의학 그러니까 임상을 할 때 뭐 PK, PD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체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머물러 있는지 그게 PK고 파마코 카이네틱 그러니까 얼마 시간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줄어드는지 보여주는 게 이제 파마코 카이네틱이고 다이나믹은 효력을 얼마 내느냐. 그러니까 존재하기는 하는데 효력이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하고 카이네틱을 따로 별도로 이렇게 봅니다. 임상에서, 비임상에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용어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 바이오 의약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의약품은 만들 때 케미칼하고 다른 거는 케미칼은 합성이에요. 그러니까 케미칼들은 케미칼 머티리얼을 넣어가지고 온도를 올리거나 합성 조건을 유지를 시켜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합성이 돼가지고 내가 원하는 케미칼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조건이 이제 괜찮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동물을 이용하거나 사람 셀 또는 뭐 다른 동물 셀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박테리아, 이스트를 가지고 이 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밖으로 나온 것들이나 그 안에 있는 것을 터뜨려서 이제 회수를 하는 그 바이오 의약품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컨트롤을 한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실은. 그렇잖아요. 여기도 계신 분들이 다 특성이 다르고 그 성향이 다른데, 내가 만약에 이스트나 또는 뭐 마마리안 셀 같은 거를 컬처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수천조의 그 셀들이 있는 거를 어떻게 다 일일이 동일하게 컨트롤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실은.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있는 동일하게 딱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절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는 데다, 특히 지금은 옛날 같지 않고 이제 장치 산업이 됐어요. 이게 뭐 셀트리온이나 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해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장치 산업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데서 보여지는 거는 그냥 뚜껑만 보여요. 뚜껑만 있고, 층이 한 3개층으로 돼 있어요. 뚜껑 있는 층, 그 중간 바디 있는 층 밑에 조절부 해가지고 1층에서는 조절하는 이 장치하고 그 모니터링 하는 게 있는데, 맨 꼭대기에는 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3층까지.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물론 이제 다른 데 조그만 데도 있어요. 조그만 데는 이제 수작업을 하죠. 근데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는 수작업을 안 합니다. 공장, 아까도 얘기 드렸죠. 공장이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셀트리온에 가면은 365일 웨잉이라는 건 이제 무게 재가지고 달아서 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들 같이 대학 졸업이나 또는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365일. 그러면 그거 재가지고 어떻게 하냐? 재가지고 이렇게 그 통에다 집어넣으면 걔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런 발효하는 배양하는 쪽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요. 사람이 이렇게 끌고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셀이 자라는 것 또는 정제하는 것 쪽을 넘어가서 보지를 못해요. 업무가 바뀌기 전에는. 그 정도로 세분화되어 있다니까요. 배양하는 사람들은 365일 배양만 해요. 정제 쪽이나 원액, 그러니까 그 약의 그 원료가 되는 거를 만져보지를 못해요. 셀만 계속 배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산을 간다 그래도 어디를 갈지, 가장 좋은 데가 어딘지, 내 전공하고 내 적성이 어디에 맞는지, 이런 쪽을 택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벤처 같은 데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큰 회사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데, 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경험을 많이 하려면 실은 조그만 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럴 용기가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공정, 또 생물들을 다루는 그런 공정을 하는 바이오 의약품은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머티리얼을 다룰 때도 동물 유래 머티리얼을 가능하면 안 써요. 동물 유래라는 것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거는 소유래 물질들을 쓰는데, 지금도 완벽하게 재현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동물 세포를 키울 때는 꼭 페이탈 보바인 시럼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로 그렇게 돼 있는데 뭐냐면 송아지의 피의 세포들을 빼고 남은 그 맑은 액, 이거를 배양에 넣어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따로 팔아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이제 넣어주는데, 거기에 소에서 유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그게 이제 BSE, TSE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한참 광우병 그런 거 유행했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의 브레인이 스펀지처럼 이렇게 구멍 나가지고 죽는 그런 것들이 오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머티리얼들을 굉장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뉴질랜드 또는 미국 이런 데서 청정하다고 하는, 또는 이거는 그런 위험 요소로부터 프리하다는 서티를 받지 않고서는 절대 쓰면 안 돼요. 아무거나 막 써서는 약이 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사람한테 나중에 이 의약품들을 사람한테 쓰기 때문에 제조할 때 무균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무균적으로 제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무균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필터를 이용해서 무균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요게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나중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항암제로 쓰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바이오시밀러에서 쓰는 항체들은 무균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이용해서 나중에 무균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잡한 공정,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주 다양한 그런 공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제품에서 유래된 불순물들이나 공정에서 유래된 그런 불순물들이 많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 얼만큼 많이 배제시키고 순수하게 정제된 거를 만드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할 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확한 구조를 모를 수 있다 그러는데 모르진 않죠. 대표적인 구조는 알지만은 거기에 있는 모든 성분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원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해서 이제 용어로는 퓨어리티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얼만큼 내가 원하는 게 많이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프로세스가 프로덕트의 퀄리티를 책임지고 있다. 이래가지고 프로덕트 이즈 프로덕트, 프로세스 이즈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만큼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뒤쪽에 가면 이제 QPD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프로세스를 얼마큼 이해할 수 있느냐를 아는 거예요. 정보를 얼마큼 이해하고 생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QPD의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셀 뱅크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바이오 의약품은 셀을 이용해서 또는 오가니즘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셀을 뱅크화 해가지고 마스터 셀 뱅크, 워킹 셀 뱅크, 엔드 오브 프로덕션 셀이라고 해서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마스터 셀 뱅크는 내가 족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상이 있고 이렇게 족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만드는 그 바이오 의약품에 처음 족보를 만들어 놓은 게 얘예요, 얘. 마스터셀 뱅크. 근데 마스터셀 뱅크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프로덕트를 처음에 유전자 그 조작해가지고 이제 리컴비네이션 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 갖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적합하다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 골라냅니다. 골라낸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로 이렇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서 그걸 이제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클론이라 그래요. 그걸 뽑아서 그 후대 계속 만들어 가지고 나온 게 이 마스터셀 뱅크예요. 그러면 그 클론을 그 유전 조작한 과정 중에서 그 클론 만들어 가서 셀렉션 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도 실은 기록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족보거든요. 일례로 이런 족보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백신에서 쓰는 것들은 바깥에서 병원성을 갖다가 병원성 바이러스나 병원성 균을 갖다가 이제 약화시켜 가지고 이제 개대 배양을 하면서 약화시켜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직접 쓰거든요. 이런 것들은 유전 조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그 클론을 셀렉션하는 것이 필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히스토리 족보로 만들어진 그 계통, 그 얘가 어디서 왔고 어떤 처리를 거쳐서 이 뱅크를 만들었는지 이 문서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 여러분들 수두 알죠? 수두. 네, 수두 백신 맞잖아요? 애들 수두 백신 맞아요, 어릴 때.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수두 백신에 분명히 족보가 있었어요. 어느 병원에서 어느 환자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서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받았다는 문서, 그걸 또 어느 환자라는 정확한 또 병원에 어떤 병원 의사가 이렇게 건네줬는지. 옛날에는 그게 없어도 그냥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으면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 되면은 그 제품이 죽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 개발을 하시거나 다른 어떤 거를 하더라도 문서 만들어 놓는 거, 족보처럼 문서 만들어 놓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컴비네이션 시켜가지고 마스터셀 뱅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앞단에서 뭐 리서치 하면서 조작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클론을 하나, 나한테 잘 맞는 클론 하나 선정해서 뽑아놓고 거기서부터 만들어서 계속 만들어가지고 요거 만든 것까지 그 과정에 대한 기록들이 정확하게 남아있어야 된다. 어쨌든 기록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셀 뱅크에서 몇 개대 또 불려가지고 워킹셀 뱅크를 만들죠. 이렇게 뱅크를 만들면은 셀에 대한 특성 분석을 합니다. 얘가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거 갖고 있는지, 이 안에 또 내가 원하는 프로덕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바이어빌리티라고 그래서 이제 전체 군으로 따지는데 몇 퍼센트가 살아있는 셀인지 아닌지. 그래서 보통은 바이어빌리티는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 뱅크 수준에서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오염되지 않고 딱 내가 원하는 셀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어야 돼요. 그런 거를 확인하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거 다 시험을 통해서 이제 문서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엔드 오브 프로덕션 셀이라는 건 이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자꾸 개대해서 늘려가다 보니까 개대수라는 거는 그 제너레이션이 늘어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뭐 아버지, 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셀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셀로부터 몇 개대를 가서 얘가 만들어졌는지 기록해 놔야 돼요. 3개대를 했는지 4개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생산까지 가는데 왜 이렇게 해놓냐면 예전처럼 생산이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금방 만드는 게 아니에요. 생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5,000리터짜리까지 올라가려면 애니멀셀은 보통 1대 3이나 1대 4로 증식시키거든요. 증식시킨다는 거는 이를 접종해 놓으면 나중에 한 4배 정도 되면 맥스가 돼요. 그러면 다시 또 올려줘야 돼요. 이 배양 스케일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면 15,000까지 간다고, 만약에 15,000리터짜리를 간다 그러면 이 앞에 이 몇 번에 걸쳐서 스케일을 키우는 작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과정들의 패세지 수를 따져가지고 최대 여기까지 갈 때 또는 여기보다 더 뒤로 넘어갈 때까지 그 셀이 안정한지 안 한지 또는 돌연변이가 또 생기는지 다시 리버전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엔드 오브 프로덕션 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생산까지 갈 때까지 아무런 유전적인 변화나 또는 바이빌리티 또는 프로덕션 일드 이런 거에 영향이 없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거죠.